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나라 근대사 속 기독교의 공헌이 바로 평가되어야 하며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도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기독교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사적이나 문화재는 40곳 남짓으로 970여 곳에 달하는 불교와 비교할 때 제대로 보존과 지원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한국교회는 지난 2012년 연합기관과 전문가, 학자들이 근대 문화 보존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독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산하에 종교유산 협력관을 두어 종교계와 소통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한국 근대화를 이끈 기독교의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해 한국교회가 국가유산청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지, 또 문화재 등록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구체적인 제도 마련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함성수 교수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140년,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상당한데요.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기념할 기독교 문화유산 역시 잘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을 짚어보고 기독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방안과 그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명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이어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이신 김철영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SDG 대표이신 권순철 변호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40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신 일은 복음 전파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병원과 학교를 세웠고 교회는 대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박명수 교수님, 근대사 속 기독교의 공헌이 바로 평가받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사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전근대 시기와 근현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고구려 시대부터 그 다음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엄청나게 바꿔진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화재 그러면 전통문화재, 민속문화재 이런 것만 생각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기독교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아닌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려면은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근대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서는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현대 시기의 변화를 이끈 기독교의 역사를 잊지 않고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영 목사님, 기독문화재 보존과 지원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늘 새로움과 개혁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문화유산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그렇게 큰 관리와 보존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불교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문화보존법, 또 전통문화보존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관리와 보존에 힘썼는데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관리와 보존을 하려고 해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감사하게도 지난 2023년 8월에 이병훈 의원 외 13명의 의원들이 근대만이 아니라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고요. 네. 그동안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유산 문화보존법을 만들려고 애썼는데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법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개칭이 되면서 종교유산 협력관이 만들어지면서 종교계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와 보존에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잘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고 한국교회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철 변호사님께서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으로 계실 때 우리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일에 참여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을 비롯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문화유산의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평소 느낀 점이 있다면 한 말씀 주시죠. 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2015년에서 17년까지 대검에서 국제협력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업무 중에 하나가 해외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저희 나라로 환수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해외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그 자체가 범죄의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 수익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나라의 법령 그리고 미국의 법령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있을 때 2017년에 우리나라 문화재인 현종 어보 또 문종항 어보를 문화재청 그리고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협력해서 반환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반입된 문화재를 또 다른 나라에 돌려준 일도 있는데요. 저희가 몽골에서 문화재가 우리나라로 불법적으로 반입된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압수해서 몽골에 그걸 반환하겠다고 의사를 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반환을 받은 몽골의 한 그 정부 강요께서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몽골에게 있어서 문화재는 그 나라의 혼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희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저는 문화유산은 그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가 집약된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사물이라고 그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는 정신이다. 굉장히 인상 깊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불국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들, 뭐 석굴암, 다보탑 같은 문화재들은 다 알고 있고요. 찾아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주요 사적지들은 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등록된 기독 유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대표적인 곳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김철영 목사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15,281건입니다. 15,000. 예, 그 중에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5,316건. 그리고 이제 시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문화유산 지정된 것이 9,665건인데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 종교문화유산은 사적이 세 곳입니다. 강화도의 성공회 성당, 또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인 사역하셨던 여수 양원교회, 그리고 정동 제1감리교회 세 곳이 사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8곳이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이제 건축물도 있습니다만은 뭐 누가복음이라든가 또 마가복음이라든가 또 철로역정이라든가 이런 그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이라든가 찬송가라든가 네. 또 이 기독교 문화까지도 이 등록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등록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와는 달리 학술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우선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역사 우리가 140주년이고 불교는 1600년 역사인데 불교는 보통 지정문화재로 많이 등록돼 있죠. 그러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천도교라든가 근대 종교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등록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한국 기독교가 이제 역사가 140주년인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많은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짧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고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국가유산이 있을 법한데요.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곳이 있다고 어느 곳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화재 가운데서는 건축물도 있지만은 기록도 매우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는 것보다도
우리 밖에서 우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 초기 선교사들이 그런 데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아울러서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 나라에 선교 보고서도 썼고 기획문도 썼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매마다 보고서를 남겼어요. 저는 이런 것들도 선교사들의 기록물 같은 것들도 문화재로 해서 어떻게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봤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요즘 무형문화재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옛날 시골에서는요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있었다고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 가서 노래도 배우고 그랬다고요. 이런 것들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복원하고 계승하는 것 있으면 좋고요. 또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옛날에 새벽송도 돌리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재 그러면은 우리 것, 옛날 것 이런 것만 문화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이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은요. 전통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오늘에 맞춰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서 세계로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것들 한 가지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은 사실 YMCA 같은 건물 보면은요 수많은 행사 거기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YMCA에서 어떤 행사가 열렸는가 그것만 보면 한국 근현대사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해서 하나의 문화재로 만든다면은 사람들한테 역사 교육도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많이 말할 수 있지만은 좀 우리가 시야를 높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좀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보존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화진포. 그 거진읍 화진포라고 있는데 굉장히 경관이 수려합니다. 근데 그곳에 요즘에는 김일성 별장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건물이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1928년에 닥터 쇼우드 홀이 한국에 와서 평양에 결핵 요양서를 최초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결핵 요양서를 세우면서 1932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남대문을 그려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듭니다. 아, 네.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서 그 요양소 운영비를 충당하고 1938년에 그 화진포에다가 예배당 겸 휴양시설로 해서 독일의 건축가의 설계에 맡겨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에 석조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런데 1948년부터 50년까지 그곳에 김일성이 별장으로 사용했다 해서 김일성 별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실 보고 결핵요양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닥터 쇼우드 홀의 그 기념 그곳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유산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1971년에 화진포 전체를 명승지로 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문화유산으로. 근데 저는 이런 닥터 쇼우드 홀의 그 문화유산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이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 백성들에게 섬겼던 그 아름다운 사역들, 또 전통들, 또 크리스마스 실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알리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 역사는 짧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대표하는 그간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보호의 노력들이 상당히 적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갖는 사찰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은 그 종교 행위의 대상이고 또 종교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으로 보호의 가치가 상당히 컸던 것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흥하고 발전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뭐 기존의 과거의 역사의 기록이나 건축물에 대한 보호보다는 미래만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에 너무나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140년 한국 선교 역사가 담긴 기독 문화유산 현황을 짚어보고 보존과 지원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다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하였고 종교유산협력관이라는 전문인기제 형태의 자리를 신설한 것입니다. 권순철 변호사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금년 5월 17일부로 문화재청을 국가예산청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문화재의 개념을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이번에 종교유산협력관이라는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를 하자면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형유산은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유산, 그다음에 문화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전체 국가유산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종교유산은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걸 찬찬히 들여다보면 종교와 관련돼 있는 유산은 당연히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종교 유산 협력관을 신설하게 된 것은 이러한 종교 유산을 포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또 종교 유산은 아시다시피 여러 종교에 해당돼 있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종교와 국가 간의 대화, 소통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를 잘 활용하고 앞으로 이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유산 협력관으로 채용된 분이 조계종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또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불교 문화재이다 보니까 한편에는 불교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철영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할까요? 네, 그 종교유산 협력관을 우리 권순철 변호사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화재 전문가예요. 불교 조계종에서 13년 동안을 문화재를 담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만나기 전까지는 저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16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그러면 불교 편중의 문화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압도적으로 불교 문화재가 많습니다. 유산들이 많은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유산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불교 조계종 출신의 인사가 종교유산 협력관을 맡은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제부터 한국 교회가 종교 문화유산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이 적극적으로 종교계와 소통하고 또 보존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국 교회가 범교파적인 또 연합적으로 실무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이제 그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 이런 단계에 지금가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려하는 것보다도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응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교회도 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교계는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박명수 교수님께서 10여 년 전에 이미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지원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여기 김철영 목사님과 함께 우리 근대문화 유산 보존법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정부 쪽에서는 뭐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근대 문화를 법을 만들고 보존할 때는 카테고리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불교 문화재나 유교 문화재는 그 소유권이 사실 많은 경우에서는 국가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계승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재산이나 문화재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만들었거나 신자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를 보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가진 문화재는 사적 소유권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불교나 지금 유교는 향교, 원래는 조선의 교육기관이었다고요. 불교도 근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 국가 소유였고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근대의 종교 문화를 얘기할 때는 국가가 그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만든 재산 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여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지 옛날에 기존의 법을 그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재산권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불교는 상당히 많은 것이 문화재를 통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종교가 종교 행위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지 문화재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은 그 종교 자체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또 힘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유지하니까 우리는 문화재보다는 그 건물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부흥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와 교회 사이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협력관이라고 하는 제도는 오래전부터 불교가 수건 사업입니다. 불교가 그걸 요청을 해왔어요. 그것을 정부가 들어준 거예요. 사실 조계종의 업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광부하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전문 직원이 있어요. 그건 수없이 많은 직원들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정부와 사이에 별로 그런 일들이 많지를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종교협력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의 범주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재랄지 민속 문화재랄지 이런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근대 그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굴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틀림없이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사실은 국가 등록문화유산이라든가 또 시군 등록문화유산이라든가 광역시도에서 지정하는 등록문화유산으로 종교시설이라든가 종교 어떤 그런 그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유권이 시도나 시군이나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양은교회라든가 정동제일감리교회라든가 또 강화도 성공의 성당이라든가 또 우리 고문서라든가 지난해 12월 31일 날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여수 장천교회라고 있습니다. 1924년에 석조 건물을 세웠고요. 1973년에 두 번째 예배당을 짓고 또 2003년에 세 번째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세 예배당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배당에 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유권도 마찬가지 예장 통합 유지재단에 소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나 운영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어떤 개축하거나 보수하거나 관리할 때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러나 원래 보존하기로 된 그 원칙대로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고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협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그런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게 공공재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한국 교회가 갖게 하는 거죠. 네, 네. 예, 그 부분을 좀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불교계의 문화유산과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재원을 통해서 마련했다라는 특수성이 좀 보장되고 고려된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교계의 노력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법안 제정과 시행이 순조로운지 궁금한데요. 권순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고려 시대가 불교 국가였고요. 네. 또 조선 시대가 유교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불교 그 문화유산, 그다음에 유교 문화유산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불교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사찰법이라고 하는 전통사찰법. 있었고요.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980여 개소가 되는 사찰을 보호해주는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유교의 교육기관인 향교 또한 재산을 보호해주는 향교재산법이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한 230개소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 특정 종교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하면서 물론 제한도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한도 있지만 그러나 보호해 주는 걸 특별하게 해주고 있는 법률이 있었는데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한 그 교계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그 전체의 흐름으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보존을 하자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지 말고 종교 문화유산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법을 통합적으로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 안에는 전통 사찰이라든지 향교 재산과 같은 강한 정도의 재산권 보호를 해주는 국가가 해주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되는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개항기 전후로 해서 만들어진 현대까지 이루어진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법률이 포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은 없지만 당연히 기독교 문화유산이 주로 이 보호가 되는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법률을 잘 활용하는 법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든다면 기독교 문화유산에 앞으로 보호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가유산청이 생겼고 또 종교유산 협력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조만간 9월부터 근현대 문화유산법 이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기독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필요성과 중요성을 한국 교회가 잘 인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철용 목사님? 네, 저희가 2012년에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교단, 연합기관, 단체 전문가, 학자들로 해서 우리 박명수 교수님 함께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하면서 근대문화유산 보존, 특히 기독교 문화와 관련돼서 제안을 받고 정책으로 추진해 줄 걸 제안을 했는데요. 거기에 답변을 받고 저희가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들어가서 또 실무 협의도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부 들어가서 또 실무 협의도 하고 했는데 제일 아쉬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심지어는 연합기관도 마찬가지고 네.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렇게 기독교 역사 박물관 정도 이렇게 지원반 이렇게 하는 것 그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굉장히 그 하나의 모델이 된 게 두 건이 있는데요.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서천군 같은 경우는 1816년 9월 5일에 영국의 함선이 서천군의 마량진에 정박을 하면서 그 함장이 그 조대복 첨사에게 큰 책을 하나를 선물했어요. 그것을 그 서천군 문화관광과장인 분이 고문서를 좋아해가지고 조선 순조실록을 보다가 그것을 확인하고 이게 뭘까라고 해서 이제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만열 박사를 포함해서 기독교 사학자들과 함께 이걸 찾아내니까 이게 성경이었다. 킹제임스 성경이었죠.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기념해서 네. 계속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서천에 한국 최초 성경 전례 기념관을 개관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그분이 그 문화관광과장이란 분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네. 단지 그 지역에 있는 역사 자료를 확인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공주 제1감리교회라고 유관순 열사가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 시에리에서 선교사의 요청으로 해서 그 영명학교라고 거기에 2년간 다녔던 공주 그때 출석했던 영명학교. 그렇죠. 예, 예. 거기도 1920년대 세워진 오래된 예배당인데 1950년에 폭파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중축을 했는데 그곳에 공주시랑에서 공주 기독교 박물관을 개관을 해서 네. 지난번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을 공주 순례길 때도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이 공주 기독교 박물관. 네. 공주시에서 문화 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모은 헌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문서를 갖췄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한국 교회는 공공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관심을 갖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교계적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협의체가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유산들 자랑스러운 기독교 역사 문화유산들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내놓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것 아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 등록이라든가 지방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역사 기념관을 세우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기념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못하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때 이 기념관이나 이런 문화유산을 지자체에다가 소유권을 넘기고 모든 그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우리 교회가 갖고 네. 그리고 이제 재정과 모든 예산들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화해설사까지 지원받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는 우리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네네. 네. 박민수 교수 어떠십니까? 저는 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은 제5공화국 때 헌법을 바꿀 때에 헌법 조항에 뭘 넣냐면은 국가의 의무 가운데서 전통 문화와 민족 문화를 보호한다.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 조항이 들어갔어요. 국가가 뭐 교육, 뭐 국방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 문화와 민족 문화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헌법 전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고 또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도 민족 문화를 보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좁게 정의를 한 거예요. 전통 문화와 민족 문화만 문화고 사실은 개항 이후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다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옷도 지금 한국 문화의 일부인데 그때까지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문화는 전통 문화와 민족 문화, 한복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바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향유한 모든 문화는 한국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 문화, 민족 문화 및 근대 문화, 근대 문화를 넣고 또 문화 보존의 그 의무도 전통 문화와 민족 문화만 보존할 것이 아니라 근대 문화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일은 잘 보존하는데 개항 이후 지금 오늘 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들은 그냥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그 보존을 못 해버리니까 결국 오늘의 나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게 될 때에 문화 조항을 좀 정말로 우리 그 근현대 문화를 넣을 수 있도록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70~80%는 전통 문화와 민족 문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대 문화에 의해서 살아가요. 아까 우리 김철영 목사님 불교, 유교 들어온 지 오래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시간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근대 문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런 측면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을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 유교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한국에요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천주교, 개신교 합하면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그 나라는 어떤 종교냐 할 때 그 나라의 메조리티가 믿는 종교가 그 나라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새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친다면은 오늘의 한국 종교는 기독교가 한국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조선시대에 고려시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부터 바꿔줘야 우리가 근현대 문화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쪽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근현대 문화를 발굴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어요. 오히려 근현대 기독교가 들어와서 만든 그 대한민국이 세계 지금 6위, 7위가 되어가고 있다고. 세계는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도 바꾸고 인식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에 대한 개념도 예. 확장돼야 되고 근현대 문화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셨고 또 이 사안들을 보니까 개교의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범교회적으로 한국교회의 어떤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순철 변호사님부터 주시죠. 네. 먼저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독교 문화유산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형상이나 모양이나 예술적인 가치 때문에 문화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 문화유산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건, 역사, 사람 이것이 결부화되어서 기독교 문화유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저희 기독교의 교리에도 본질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번에 9월부터 시행하는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다 더 기독교 문화유산의 보호의 본질에 좀 맞춰져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현대 문화유산 보호법의 보존법에서는 그 안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문화유산 그 지구를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만약에 특정한 지역이 그런 어떤 기독교 문화유산이 집약된 그런 사건과 역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는 사행위 산업이라든지 유흥음식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이 조금 더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거룩한 지역이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또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독교 문화유산의 특징과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기존에 그런 문화유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 법률에 의해서 보존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우리도 이제 그 교계에 계신 분들 많이 방문하셨을 텐데요. 순천에 가시면 매산동에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 광주에 양림동 순례길이 있고요. 특히나 그 우리 선교 역사 초기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셨던 그런 어떤 기독교 문화유산들이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 지자체와 그 교회가 협력해서 순례길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독교 문화유산들을 우리가 차츰 발전시키고 더욱더 보존하는 방식을 우리가 앞으로 차용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우리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철웅 목사님 어떠신가요? 네,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 그러면 재화 중심,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가치 중심의 어떤 그 부분을 중요하게 우리가 문화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신문화까지 포함해서 문화유산이라고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제 국가유산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록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거기에 포함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그 오선 국회의원 농림부 장관 하시던 김영진 장로님께서 4.19 혁명, 그다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켰거든요. 그 일에 앞장서셨는데 제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세계 기록문화유산 속에 한국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리고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또 어떤 그런 무브먼트를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템플던상을 수상하신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분은 그 남한산성의 그 마지막까지 무소유로 우거처가 있죠. 그렇죠. 그 거처라든가 그분이 남기신 그런 유품들을 가지고 또 그분의 기록을 가지고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 기독교가 최단기간에 큰 부흥을 이룬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기독교 부흥을 이룬 국가 아닙니까? 그 부흥의 중요한 폭발점을 이루었던 엑스포로 74대가 이제 50주년이 오래됐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록문화 자료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김용기 장로님 새마을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전신과 같은 그런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아름다운 또 헌신적인 또 이렇게 기독교 정신의 복민국가를 꿈꿨던 그러한 기록문화와 자료들도 기록문화유산으로 이제 남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기록문화유산 쪽에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시청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순철 변호사님부터. 네. 기독교 문화유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화유산과 다릅니다. 다른 문화유산들은 이미 역사적인 어떤 활동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술사적인 가치에 의해서 문화유산으로 이미 지정이 되고 보존이 돼 있지만 기독교 문화유산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사실상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노력이 있는 곳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이 이야기로 남아있는 곳은 다름 아닌 바로 문화유산입니다. 그 문화유산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다행히도 개교회 중심으로 이미 되고 있고 또 교단 총회 중심으로 이미 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한교총이나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 이런 문화유산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면 바로 집에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더욱더 발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철현 목사님. 역사는 기록한 것만 남는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한국교회 소중한 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하려면은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불교 같은 데는 조계종에 거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상시적으로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볼런티어로 그냥 시민운동 하듯이 하는데 이것은 시민운동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여러 교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상시적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계획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국기독교 근대문화연구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 현황을 짚어보고 140년 선교 역사가 담긴 소중한 기독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한국교회가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가 담긴 문화유산들이 잘 지켜지고 활용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